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마지막 세션입니다. 그죠?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끝나니까 네, 마지막까지 좀 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만한 주제일 것 같아요. 그죠?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관련된 제품에 대한 좀 소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지금 앞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임 서버를 운영한다던가 아니면 뭐 홈페이지 관련된 서버를 운영한다던가 혹은 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던가와 같은 이렇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머신러닝 모델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와 특히 머신러닝 관련된 내용들은 되게 좀 복잡하고요. 네, 굉장히 많은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합니다. 즉 서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컴퓨팅 자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그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여기 제목을 조금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빅데이터 서비스는 확장 가능한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뭐 이렇게 좀 적어봤고요. 네, 이렇게 5가지 정도 제품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저에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뭐였죠? 네, 한쪽에는 CPU와 메모리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디스크가 있는 그 아키텍처가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말은 뭐예요? 굉장히 많은 유연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데이터량이 많아져도 저희가 자동으로 CPU와 메모리를 막 할당해 줄 수가 있고요. 데이터량이 적어지거나 계산량이 줄어들면 저희가 막 CPU와 메모리를 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굉장히 유연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혹시 또 이 세션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빅데이터 분야가 좀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역시 또 간단하게 기본 개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사이즈가 작을 때는요.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컴퓨터 한 대면 아마 충분할 겁니다. 그렇죠? 뭐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뭐 100메가바이트다. 근데 내 컴퓨터는 메모리는 32기가바이트다. 제 지금 노트북이 32기가바이트거든요. 그러면 100메가바이트짜리 데이터 분석하는데 충분합니다.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스프레드시트 하나 놓고 거기서 그냥 데이터 막 분석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저희가 점점 빅데이터 세상으로 가고 있죠. 예전에는 데이터 사이즈가 작았지만 요즘에는 뭐 센서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캡처할 수 있는 뭐 스마트폰 이런 데서도 뭐 비디오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구글을 예로 들어보면은 제가 한 2, 3년 정도 전에 요 강의를 할 때, 발표를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빅데이터 세상입니다. 유튜브가요 매일 1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년, 3년 정도 전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비디오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1페타바이트의 비디오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요즘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요. 유튜브는 매 1분 1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 스피드가 혹시 느껴지십니까? 2, 3년 전만 해도 하루에 1페타바이트였던 게 요즘에는 1분의 1페타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즘 유튜브 보니까 뭐 별의별 영상들이 막 다 올라오더라고요. 뭐 카페 뭐 ASMR인가 해가지고 뭐 카페에 있는 그냥 그 소리 그냥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요. 뭐 수면을 도와주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자는 동안 틀어놓고 자면 되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막 소가 막 풀 뜯어먹는 영상도 계속 올라오고요. 뭐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뭐 회사 비즈니스로 가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그냥 뭐 제품 검사를 했다라고 했을 때, 즉 예전에는 그냥 사람이 눈으로 보고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비디오를 찍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그래서 불량인지 아니면 불량이 아닌지를 검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비디오가 굉장히 큰 용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빅데이터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컴퓨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글이 제안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 개의 컴퓨터를 사용을 해보자라고 저희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는 마스터 워커 아키텍처를 가지고요. 하나의 마스터 컴퓨터는 얘를 전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요.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여러 대의 워커 노드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큰 데이터가 있을 때 얘를 쪼갭니다. 샤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를 잘게 쪼개가지고 그 작은 덩어리를 각각의 워커 노드에 이렇게
할당을 해주게 되는 거죠. 네. 이걸 매핑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맵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작은 덩어리를 워커노드에 할당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병렬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분산적인 환경에서 분산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병렬로 연결이 돼서 동시에 얘네들이 작업을 하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터 워커 아키텍처를 구축해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뭐 이것도 대표적인 스케일 아웃의 방법이 되겠죠. 아까 스케일 업과 스케일 아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대표적인 스케일 아웃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저희가 이 제안을 했었고요. 이걸 보고 그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라고 생각해서 이 아이디어를 차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터 워커 노드 아키텍처를 사용했고요. 거기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저희가 맵 리듀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그 맵 리듀스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었고 대표적인 게 뭐 하둡, 스파크, 하이브, 피그와 같은 이러한 제품들이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에서 즉 온프렘에서 빅데이터를 아마 하시는 분들은 거의 90% 이상 아마 이 제품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한 4가지 정도만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실제로는 뭐 엄청 많죠. 뭐 주키퍼, 제플린, 뭐 우지, 뭐 되게 많습니다. 수십 가지의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에서 이렇게 빅데이터를 사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여정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스터 컴퓨터와 워커 컴퓨터가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주문을 해가지고 여러 대의 서버를 삽니다. 10개, 20개를 삽니다. 그 다음에 클러스터를 만들겠죠. 케이블도 삽니다. 서로 막 연결을 시켜줘야겠죠. 분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병렬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여러 가지 뭐 포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IP 설정 해주고요. 또 보안 때문에 여러 가지 보안 장비도 집어넣어야겠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하드과 같은 그런 제품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컨피규레이션 잡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적화 시켜줘야겠죠, 당연히. 그럼 언제요? 어떻게 돼요? 항상 문제가 생기죠. 디버깅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료됐습니다. 서버 10대를 사가지고 다 구축해놨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죠? 데이터가 좀 많아졌네요? 어떡하죠? 네. 서버 더 사야 됩니다. 그래서 10대에서 이제 20대로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을 다시 쫙 반복을 합니다. 시간 엄청 걸립니다. 그죠? 온프렘에서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뭐 한 2달? 보통 2달에서 3달 정도 걸립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작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구글에서는 저희가 이 작업을 미리 다 해놨습니다. 저희 전문가분들이 저희 데이터 센터에서 이 작업을 미리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사용만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필요한 시간이 한 1분 3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2분 이내의 시간에 이러한 클러스터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뭐 하둡이라든지 스파크 이러한 제품들을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GCP에서 하둡, 스파크와 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저기 데이터 프록이라는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요. 2분 이내에 이런 클러스터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오토 스케일링 같은 그런 기능들도 저희가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워커노드를 3개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작업량이 많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오토 스케일링이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겠죠? 네, 저희가 자동으로 워커노드를 확장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마이그레이션 작업도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하둡을 사용하신 분들은 HDFS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둡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셨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워커노드가 하나의 컴퓨터 아닙니까? 즉 워커노드 안에 디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컴퓨터니까, 그렇죠? 그 디스크의 데이터를 저장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즉 빅데이터가 있다면은 샤딩을 해가지고 각각의 워커노드 안에 있는 디스크에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게 HDFS였거든요. 하드 파일 시스템. 근데 GCP를 사용할 때는 그렇게 저장하게 되면 문제가 오토 스케일링을 적용하면은 아까처럼 똑같이 데이터를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저장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HDFS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을 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스파크라든지 스파크 SQL,
그 다음에 스파크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같은 거 그대로 가져오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드 이렇게 바꾸실 필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빨리 효율적으로 하둡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즉 하둡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배치 데이터, 배치라고 하면 어떤 바운더리가 있는 데이터거든요. 경계선이 있는 데이터거든요. 즉 어떤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 정해져 있는 데이터.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뭐 배치 파일 같은 경우 아까 보신 것처럼 데이터 프록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실시간 데이터도 있거든요. 데이터가 24시간 오는 데이터, 주치를 계속 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 스트리밍 데이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시를 좀 들자면은 뭐 IoT 장비에서 나온 데이터, 그렇죠? IoT 장비가 한 10개가 있습니다. 24시간 데이터를 뿜어내겠죠. 혹은 뭐 게임 서버를 운영하신다? 그러면 유저들이 게임을 24시간 동안 계속 하죠. 물론 한 명의 유저는 아니겠지만 여러 유저들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게임을 24시간 동안 작동을 할 겁니다. 그럼 게임 서버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24시간 날라오겠죠. 그럴 경우에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죠?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실시간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러면 GCP 입장에서 실시간 데이터가 왔을 때 그 데이터를 받아줘야 되는 친구가 있겠죠. 즉, 뭐 IoT 장비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장비에서 뭐 IoT 허브가 있겠죠.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각각의 장비에서 IoT 허브로 데이터를 보내주고 IoT 허브에서 이제 GCP로 데이터를 보내야겠죠. 그러면은 GCP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받아줘야 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의 이름이 바로 펍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펍섭은 실시간으로 오는 데이터를 잘 받아줍니다. 온프렘에서 아마 카프카 뭐 이런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혹은 뭐 RabbitMQ 뭐 이런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오면은 얘를 잘 수신을 해주게 되고요. 얘를 잘 저장했다가 그 다음에 다음 친구에게 이제 데이터를 보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가 왔을 때 펍섭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신해주면 되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간 데이터는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원천 데이터는 문제가 많아요. 뭐 널값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 데이터 타입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바로 분석을 하기에는 썩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잘 정제해 줘야 됩니다. 뭐 타임스탬프 값을 좀 바꿔줘야 된다던가요. 아니면은 뭐 널 값을 제거해 준다던가, 데이터 타입을 바꿔준다던가, 뭐 다양한 작업들을 좀 해줘야 됩니다. 트랜스폼 작업을 해줘야 되고요.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바로 데이터 플로우라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플로우는 실시간으로 오는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ETL 작업, 트랜스폼 작업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플로우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얘는 실시간 데이터와 그 다음에 배치 데이터, 즉 스트리밍 데이터와 배치 데이터를 동시에 받아가지고 트랜스폼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데이터는 당연히 펍 서버로부터 오겠죠. 그 다음에 배치 데이터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같은 곳에서 올 겁니다. 그러면은 동시에 두 개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얘가 트랜스폼 작업을 해서 데이터를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잘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적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빅쿼리, 즉 데이터 웨어하우스인 빅쿼리에서 이제 깔끔하게 정리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다음에 SQL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대시보드에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동료들과 공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얘를 스프레드시트로 보내서 또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뭐 다양한 작업들을 아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키텍처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GCP에서 제안하는 빅데이터의 실시간 데이터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좀 변형이 일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빅쿼리 대신 뭐 빅테이블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머신러닝을 쓰고 싶다. 그럼 빅쿼리에 머신러닝 관련된 제품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좀 변형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뼈대는 이 뼈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유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 제품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요. 메시징 서비스, 즉 실시간으로 날라오는 데이터를 잘 수신해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품이 바로 펍섭이라는 제품이 되고요.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데이터를 보내줘도 괜찮습니다. 얘는 잘 수신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저희가 한 20년 동안 이 제품을 써봤거든요. 저희 지메일이나 구글 서치 검색 서비스에서 이 펍섭을 사용을 합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써봤거든요.
뭐 Gmail이 20년까지는 안 됐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10년 넘는 기간 동안 써봤는데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심하시고 얘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의 데이터의 문제는 뭐냐면요. 특히 온프렘에서 카프카라든지 이런 걸 쓰실 경우의 문제는 서버를 한 10대를 마련해 놓고 카프카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데이터를 받습니다. 근데 갑자기 데이터량이 폭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데이터량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 센서를 하나 부착하고요. 자동차가 지나갈 때마다 그 데이터를 캡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평소에는 데이터량이 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뭐 명절날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나가죠. 네, 그러면은 갑자기 데이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존의 서버는 감당할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펍서커 같은 경우는 이럴 경우에 알아서 스케일 아웃합니다. 데이터량이 많아지면 알아서 얘가 더 많은 리소스를 확보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보내도 괜찮습니다. 네, 펍섭이 다 감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적절한 수신자에게 잘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추천 사항은 가능하면은 아까 아키텍처에서도 보여드렸지만 펍섭 다음에 데이터 플로우를 사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거의 99% 이상 펍섭을 쓰실 때는 데이터 플로우랑 같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데이터 플로우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TL 작업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펍섭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보내줄 때 경우에 따라서 데이터가 중복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순서가 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즉 A, B, C 순서로 발생을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B, A, C 순서로 온다던가 뭐 좀 순서가 뒤바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펍섭이 죄송합니다. 데이터 플로우가 데이터의 순서를 잘 잡아주고요. 중복이 되는 것들을 또 해결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데이터 플로우랑 같이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트랜스폼 해주는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얘가 알아서 컴퓨터 엔진, 버추얼 머신 얘가 알아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얘도 역시 서버리스 제품이거든요. 서버리스라고 하면 뭐였죠? 네, 여러분들은 서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CPU를 얼마로 해줘, 메모리 얼마로 해줘, 워커노드 몇 개를 해줘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코드만 짜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자바나 파이썬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치 빔이라는 API를 사용을 하거든요. 아파치 빔은 오픈 소스고요. 거기에 그 스트리밍 데이터와 배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오픈 소스입니다. 그래서 아파치 빔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언어는 파이썬이나 자바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고요. 그 코드를 저희 데이터 플로우에 제출만 하시면은 데이터 플로우가 그 코드를 쭉 읽은 다음에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량과 이 코드를 봤을 때 워커노드가 3개가 필요하겠네? 알아서 얘가 3개를 확보를 합니다. 보니까 데이터량이 많아지네? 얘가 알아서 서버의 개수를 더 증가시킵니다. 알아서 얘가 오토 스케일링도 자유자재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최대값만 잡아주시면 돼요. 최대값을 잡아줘야 되는 이유는 최대값을 안 잡아주시면요. 갑자기 데이터량이 폭주하면 얘가 서버를 갑자기 막 한 100개, 200개 만들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버추얼 머신을 갑자기 100개, 200개 만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돈 다 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맥시멈 값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은 그 범위 안에서 얘가 알아서 오토 스케일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코드를 한 번만 작성해서 일괄 처리 및 스트리밍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스트리밍 데이터와 배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실시간으로 오는 데이터와 배치 데이터를 동시에 작업한다. 분석하는 입장에서 되게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네, 저도 예전에 클라우드 세계에 입문하기 전에 옛날이죠. 옛날에 우리 클라우드가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제가 일할 때만 해도 분석가로 일할 때만 해도 클라우드라는 게 잘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이 실시간 데이터와 그 배치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하고 싶었는데 너무 작업이 까다로워가지고 하다가 제가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아파치 빔이라는 굉장히 좋은 오픈소스 API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면은 실시간 데이터와 배치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GCP에서 아파치 빔을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데이터 플로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플로우를 사용하시면요. 데이터가 뭐 소스에서 오겠죠. 뭐 펍섭이 소스가 될 수도 있고요. 클라우드 스토리지 역시 소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플로우로 들어오고
이 예시는 빅쿼리가 예시가 되겠네요. 빅쿼리 뭐 이런 데를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오고 트랜스폼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널도 제거하게 되고요. 데이터 타입도 변경하게 되고요. 그다음 필터링, 뭐 그룹핑과 같은 다양한 트랜스폼 작업을 거쳐서 싱크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쭉 파이프라인이 흘러가는 그런 구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플로우를 통해서 ETL 작업,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Extract, Transform, and Load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데이터 분석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바와 파이썬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코드를 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데이터 분석 작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바와 파이썬을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이제 빅쿼리에 저장을 하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빅쿼리는 아까 잠깐 첫 시간에 데모를 보여드렸지만 페타바이트 단위의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데모를 보여드린 것처럼 SQL 구문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시면 되고요. 완벽한 서버레스 제품입니다. 그래서 뭐 CPU를 얼마로 할지, 메모리를 얼마로 할지, 워커노드를 얼마로 할지 정해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알아서 필요한 만큼 할당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코드를 실행을 시키시면요. 맥시멈 최대 2000 슬롯, 2000개의 슬롯을 저희가 할당을 해드립니다. 2000개의 슬롯은 뭐 슬롯을 정의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대충 한 1000개의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을 시키시면은 저희가 그 기저에서 데이터 센터에 있는 한 1000개 정도에 되는 서버를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코드를 실행을 시켜드립니다. 놀랍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컴퓨팅과 스토리지가 페타비트급 네트워크로 분리됨. 네, 아까 설명드렸죠. 한쪽은 컴퓨팅, CPU와 메모리, 다른 한쪽은 스토리지.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빅쿼리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실행할 수 있는 공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도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면은 저장한 것에 대해서 지불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실행하면은 실행한 만큼 지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장기간 데이터를 저장하시면 역시 다양한 할인 혜택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빅쿼리가 왜 이렇게 빠르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거기에는 10가지 이유가 있겠죠.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빅쿼리 스토리지의 아키텍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RDB를 사용하셨을 때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RDB는 트랜잭셔널 DB였죠. 일반적으로 오라클 DB, MySQL, PostgreSQL. 그러면 얘는 트랜잭셔널 DB이기 때문에 write 퍼포먼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write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데이터를 읽을 때는 되게 비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왼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표를 읽을 때가 왼쪽 첫 번째 줄에서부터 쭉 읽어나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SQL 구문에서 전체 테이블에 컬럼이 한 200개가 있는데 SQL 구문에서 한 2개만 읽어와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즉 200개의 컬럼 중에서 한 2개만 읽어봐 라고 여러분이 SQL 랭귀지를 통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RDB는 첫 번째 줄, 그렇죠? 첫 번째 컬럼부터 가로로 쭉 읽습니다. 첫 번째 줄 200개 컬럼 다 읽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가서 200개 컬럼 다 읽습니다. 다 읽으면서 필요한 값만 추출해내는 거죠. 그러한 작업으로 얘가 읽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죠. 그에 비해서 빅쿼리는 각 컬럼별로 따로 저장을 합니다. 첫 번째 컬럼 따로 저장하고요. 두 번째 컬럼 따로 저장하고요. 세 번째 컬럼 따로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데이터를 읽을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습니다. 그러면은 200개의 컬럼이 있는데 그 중에 2개만 읽어와 라고 명령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98개의 컬럼은 얘가 무시합니다. 아예 읽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2개의 컬럼만 위에서 아래로 쫙쫙 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훨씬 빠르겠죠. 네, 그래서 퍼포먼스가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아키텍처를 사용해가지고 퍼포먼스를 좋게 만들었고요. 다만 얘는 read 퍼포먼스는 되게 좋은데 write 퍼포먼스, 쓰는 퍼포먼스에 있어서는 좀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당 한 10만 줄 정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트랜잭셔널 DB보다는 아날리티컬 DB로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write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기 때문이죠. 대신 read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아날리티컬 DB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저희 빅데이터 관련된 제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려드렸고요.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이제 그 AI 제품,
머신러닝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머신러닝 관련돼서는 크게 한 4가지 정도 제품이 있습니다. AI 플랫폼, 클라우드 오토 ML, 빅쿼리 ML, ML API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제품이 있고요. 이걸 설명드리기 앞서서 먼저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은 크게 2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습, 두 번째는 예측. 영어로는 트레이닝, 프리딕션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학습의 단계가 1단계, 예측의 단계가 2단계입니다. 총 2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학습은 기본적으로 컴퓨터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고양이야, 이거 고양이야, 이거 고양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학습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본인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학습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예측의 단계는 뭐예요? 이제는 그냥 고양이 사진만 줍니다. 이거 뭐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기존에 학습한 걸 바탕으로 이거 고양이에요 라고 대답하는 게 예측의 단계입니다. 즉 1단계 학습, 2단계 예측 이렇게 2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는 크게 3개의 제품들 빅쿼리 ML, 오토 ML, AI 플랫폼은 학습과 예측 2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위에 있는 ML API는 예측만 하는 그러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와 아래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머신러닝 하실 때 보시면은 아마 데이터 과학자분들께서 코드를 작성을 하실 겁니다. 텐서플로우가 됐든 파이토치가 됐든 코드로 막 열심히 작업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온프렘 환경에서 아마 실행을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학습의 과정이 되게 귀찮은 작업이에요, 사실은. 반복적으로 컴퓨터를 가르쳐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컴퓨터한테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실 뭐 학습하는데 막 몇 시간, 며칠, 때로는 몇 주가 걸립니다. 왜냐면은 온프렘에서는 자원이 한정적이거든요. 뭐 서버실 안에 뭐 서버가 몇 개가 되겠어요. 최대 뭐 몇십 개, 몇백 개, 몇천 개, 몇만 개가 필요할 땐 사용을 못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큰 기업이라든지 뭐 AI 관련된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이라면은 충분한 클러스터가 확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컴퓨터를 확보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클라우드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시면은 훨씬 더 빠르게 학습을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열흘 걸리던 게 몇 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데이터 센터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들이 존재하거든요. 또 하나는 컴퓨터를 사용할 때 단순히 CPU만 사용하는 것은 썩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하실 때 CPU가 아니라 뭐 GPU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GPU도 뭐 효율적이긴 한데요. 완전 베스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은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TPU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GCP를 사용하시면 TPU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뭐 그러면 또한 10배 이상 효율적이게 되겠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저희 이베이라는 회사에서는 저희 TPU를 사용해서 그 학습의 시간을 한 10배 이상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있으니까 혹시나 머신러닝을 사용하실 때 직접 코드를 작성하시고 실행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물론 본인의 데이터 센터에서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AI 플랫폼이라는 걸 사용하셔서 저희의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신다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학습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어려워요. 코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가 됐든 파이토치가 됐든 직접 코드를 다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데이터 과학자라든지 아니면 코드를 굉장히 잘 작성하시는 분들은 뭐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 구글의 목표는 뭐냐면은 데모크라타이즈 AI가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저희 순다 피차의 회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게 데모크라타이즈 AI입니다. AI의 뭐 민주화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약간 대중화라고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AI 머신러닝을 쉽게 사용하는 거. 그게 저의 목표인데 AI 플랫폼을 사용하려면은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즉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다양한 제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클라우드 오토 ML이고요. 얘는 뭐냐면은 그냥 UI를 이용해서 마우스 클릭을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코드 짜실 필요 없어요. 마우스 클릭만 잘하시면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학습과 예측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모델 중에서 가장 적합한 모델을 살짝 변형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럼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해서 모델을 만들고 나중에 예측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AutoML 같은 경우에는 뭐 비전, 그 이미지에 대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Natural Language, 어떤 언어에 대해서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Tables, 어떤 표에 대해서도 머신러닝을 모델을 만드시고 예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제품은 뭐냐면요. 저희가 좀 쉽게 할 수 있기 위해서 텐서플로우 이런 건 좀 복잡하니까요. SQL을 이용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예측할 수 있게도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 BigQuery ML입니다. 그래서 BigQuery 안에 그걸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BigQuery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지 않습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큰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SQL을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게 바로 BigQM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igQML, AutoML, AI 플랫폼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머신러닝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되게 힘든 게 뭐죠?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또 하나는 컴퓨테이션 파워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트레이닝 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구글에 이거 두 개 다 있거든요. 데이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테이션 파워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했냐면요. 그냥 사전에 학습을 다 시켜놓은 겁니다. 고양이 사진 이런 거 되게 일반적인 정보잖아요. 그래서 그 고양이가 뭐 무슨 종이고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그냥 고양이다라고는 학습을 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의 사진, 멍멍이 사진, 그죠? 얘가 뭐 무슨 종이다, 요크셔 테리어다, 진돗개다, 풍선개다 이런 건 모르지만 그냥 개다, 그죠? 개라고는 저희가 학습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지식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다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걸 바탕으로 예측만 하면 되게. 그래서 그냥 고양이 사진만 가져오면은 오 고양이야 라고 저희가 결과만 갖다 드리는 거죠. 네, 그게 바로 머신러닝 API고요. 뭐 이미지에 대해서, 텍스트에 대해서, 오디오 파일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비전형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API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4가지 제품이 있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 제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플랫폼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파이토치라든지 텐서플로우, 파이썬과 같은 코드를 사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좀 짜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코드만 짜시면은 그 다음에 저희 그 데이터 센터에 있는 어마어마한 자원을 활용해서 학습을 시키고 예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을 시켜서 모델을 다 만든 다음에 그 모델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모델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뭐 핸드폰 앱으로 설치를 해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그럴 때 얘를 배포를 해야 되거든요. 백엔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서빙 레이어라는 것을 구축해서 최종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 과정도 좀 까다롭습니다. 모델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그 모델을 서빙 레이어에 배포하는 것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AI 플랫폼을 사용하면은 그 작업을 상당히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제품들이랑 쉽게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빅쿼리라든지 클라우드 스토리지 뭐 이런 거랑도 쉽게 연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AI 플랫폼과 또 머신러닝 API 좀 전에 설명드린 거 있죠. 그거랑 같이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AI 플랫폼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어때요? 저형 데이터, 비저형 데이터 뭐가 됐든 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직접 코드를 짜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코드를 짜시고 원하시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AI 플랫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코드를 직접 짜야 되잖아요. 그 처음부터 다 짜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일반적으로 코드 짤 때도 직접 처음부터 다 짜지 않고 저희 GitHub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보통 코드를 짜잖아요. 똑같이 AI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직접 코드를 짜기 좀 힘드니까 저희가 그 AI 허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AI 허브에 가시면은 다양한 사례들도 있고요. 다양한 모델들도 있고 다양한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참고하셔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개발을 하시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API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학습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측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저희가 예측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뭐 당연히 이미지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그냥 저희에게 제공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거기서 필요한 엔티티를 추출을 해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사진은 고양이야. 이 사진은 구름이야. 이 사진은 자동차네. 이렇게 저희가 엔티티를 추출해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로고 같은 게 있으면은 로고도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여기 구글이란 로고가 있네 알려드리고요. OCR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텍스트가 있을 때 그림에 텍스트를 추출해내가지고 텍스트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부적절한 이미지들 되게 많죠. 뭐 19금 이미지, 어린아이들이 봐서는 안 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다면은 그것도 알려드립니다. 이 이미지는 어린아이가 봐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예시가 저희 구글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좀 좋지 않은 검색을 하게 되면은 어린이가 보면 안 되는, 성인만 봐야 되는 게 있다면은 필터링 해가지고 보여주지 않게 되죠. 그런 게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피치 관련된 API도 존재하고요. 뭐 스피치 투 텍스트, 텍스트 투 스피치 같은 그런 API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텍스트로 변환을 시켜주는 거죠. 혹은 텍스트가 있으면은 그것을 사람의 소리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기술이 되게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 텍스트를 스피치로 바꾸는 거, TTS라고 하죠. 텍스트 투 스피치. 사람의 목소리랑 비슷하게 만드는 게 되게 까다롭거든요. 네. 왜냐면은 컴퓨터가 얘기할 때 늘 좀 이상했어요.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이상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로봇처럼. 네, 그래서 이걸 정말 사람 목소리랑 비슷하게 만드는 게 되게 까다로웠는데 저희 그 자회사 중에서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알파고 만든 회사인데요. 저희 구글 자회사거든요. 네, 거기서 웨이브넷이라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딥러닝을 이용한 모델인데요.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진짜 사람이랑 정말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사람들이 먼저 가서 녹음을 좀 합니다. 저희 팀에 있는 동료분도 호주 영어 액센트를 녹음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막 녹음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기반으로 딥러닝이 막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슷하게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스피치 투 텍스트, 스피치 투 텍스트, 텍스트 투 스피치 API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예측만 하시면은 저희가 변환을 해드립니다. 다양한 언어도 분석해드립니다. 그래서 언어 같은 경우에 뭐 뉴스라든지 이런 거에서 주요 단어들을 추출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 분석 같은 것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에 어떤 댓글이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저희가 다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의 의견을 받을 경우에 고객이 이렇게 의견을 주지 않습니까? 이 제품 좋아요, 안 좋아요, 막 의견을 주는데 의견이 너무 많으면은 그 사람이 일일이 다 분석하기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저희 Natural Language API를 사용하신다면은 자동으로 어떤 고객의 의견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를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영국에 있는 오카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리테일 업체인데요. 거기서 이 API를 사용해가지고 수만 개가 되는 고객의 의견을 굉장히 빠르게 분석을 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사례도 존재합니다. 번역하는 거, Translation API도 존재하고요. 뭐 다들 아마 익숙하실 것 같아요. 구글 트랜슬레이트 많이 쓰셨죠? 네, 저도 되게 많이 썼는데요. 자동으로 얘가 언어를 바꿔주는 거죠. 왜냐하면 언어라는 거 역시 굉장히 일반적인 정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언어를 다 학습을 시켜놨고요. 얘가 번역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핸드폰 같은 경우에 저는 지금 그 펜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핸드폰인데요. 펜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얘가 언어 자동으로 얘가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때 구글 트랜슬레이션 API를 사용해서 얘가 변환을 시켜주거든요. 혹시나 그 펜을 사용하는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디오 관련해서도 API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디오가 있을 때 그 중에 특정한 엔티티를 추출해내는 거 이런 것들도 저희가 API로 제공을 하게 되고요. 뭐 부적절한 컨텐츠 있으면은 얘가 디텍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화 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예를 들어 영화가 새로 나오면은 뭐 이게 15세 이상인지 19세 이상인지 이런 거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 사람이 직접 다 볼 수도 있지만 비디오 인텔리전스 API를 사용하면은 자동으로 심의를 할 수가 있겠죠. 혹은 어떤 비디오 스트리밍 업체 같은 경우에 좋지 않은 영상이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차단을 해줘야겠죠. 일일이 사람이 보기엔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 API를 사용하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처음 그 구글에 입사했을 때 그때 이게 처음 나왔었는데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잘못 탐지하고 이런 게 오탐률이 되게 많았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굉장히 정확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좋은 비즈니스 사례들을 많이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utoML이라는 제품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학습과 예측을 GUI를 이용해서 마우스 클릭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는 굉장히 깔끔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막 머신러닝 복잡한 거 모르셔도 됩니다. 막 뭐 리그레션이 어떻고 클래시피케이션이 어떻고 뭐 딥러닝이 어떻고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데이터만 쭉 주시고요. 라벨링만 잘 해주시면은 마우스 클릭만 잘 하시면은 저희가 알아서 해드리고 예측하는 서비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사례는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어떤 중고차 업체에서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를 업로드를 하면은 그 중고차 업체에서 보면 이게 어디가 앞면이고 어디가 뒷면이고 어디가 옆면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객들한테 이거는 차의 앞면이에요, 차의 뒷면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데 그거를 다 수동으로 하기 되게 귀찮잖아요. 네, 그래서 오토ML을 사용해가지고 차 사진이 올라오면은 자동으로 얘가 앞면, 뒷면, 옆면, 내부, 외부 이렇게 분류해주는 그러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사례가 되었고요. 또 그걸 바탕으로 자동으로 차의 가격을 예측해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만들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사례들이 아마 존재하겠죠. 뭐 이미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오토ML을 제공하고 있고요. 비디오와 관련해서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언어 분석, 그다음에 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머신러닝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토ML을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저희 빅쿼리 ML 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빅쿼리를 사용해서 모델을 만들고 프리딕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고요. SQL을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머신러닝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텐서플로우를 사용해서 코드를 짤 수가 있습니다. 뭐 아주 잘 짜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 100줄 걸려서 제가 코드를 짠 게 있는데요. BQML을 사용하니까 3줄 만에 끝나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하게 코드를 짠 것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 데모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BQML 같은 경우에는 빅쿼리로 먼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메뉴에서 이번에는 빅쿼리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제가 라이브 코딩 하기에는 조금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역시 코드를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여기 보시면은 BQML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네, 역시 여기 SQL 구문이 있죠. 네, SQL 구문이 있고요. 여기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라는 의미입니다. from에 보시면은 BigQuery Public Data Samples Natality라는 여기 표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기 뭐 나중에 확인해 보실 분들은 이렇게 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산부인과에서 가져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의 몸무게를 한번 예측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이 있겠죠. 뭐 출산일, 그 다음에 뭐 어머니의 나이, 어머니의 인종, 딸인지 아들인지, 가임 기간,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 테이블에 한 100개 정도 넘는 컬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관련된, 즉 아이의 몸무게와 관련된 컬럼을 추출을 해냅니다. 셀렉트를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당연히 좀 관련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남자아이들이 좀 더 무거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임 기간, 애가 뱃속에 오래 있으면 점점 더 무거워지겠죠. 어머니의 나이도 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뭐 영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여기서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어머니의 인종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을 테니까 이러한 정보를 쭉 가져옵니다. SQL을 이용해서 가져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듭니다. Create Model. DDL과 굉장히 유사한 구문이죠. 네, 그 다음에 BigQuery Tutorial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얘는 뭐냐면은 지금 제가 D 클래스 example이라는 프로젝트 안에 요 프로젝트 안에 BQML 튜토리얼이라는 데이터셋이 존재합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모델을 저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모델 이름은 나탈리티 모델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BQML 튜토리얼 안에 나탈리티 모델이고요. 저는 지금 이게 이미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이미 얘를 실행을 시켜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모델이 등장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 하실 때는 아마 이 모델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면은 여기 왼쪽에 이렇게 모델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모델 타입에서 원하시는 모델을 정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뭐 리니어 리그레션, 그 다음에 뭐 K-means 클러스터링, 뭐 이러한 모델들을 몇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원하는 모델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은 점점 더 많은 모델이 아마 조만간 추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nput 라벨, 여기서는 여기 5개의 지금 컬럼을 제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그 값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몸무게를 예측하고 싶으니까 weight pound가 되겠죠. 나는 얘를 예측하고 싶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은 총 하나, 둘, 셋, 4줄 만에 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텐서플로우로 짜면 한 100줄 걸리거든요. 4줄 만에 단순화시켜서 SQL로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모델을 만들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SQL만 안다면은 이거 배우는데 1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1시간 내로 이 BQML 신텍스를 학습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키시면은 한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하지는 않겠습니다. 10분 동안 저희 어색한 침묵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 근데 제가 미리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딕션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1단계 학습, 2단계 프리딕션입니다. 근데 예측을 할 때는 이렇게 코드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테이블에서 그냥 가져왔는데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나는 이 아이의 몸무게를 예측하고 싶어. 근데 이 아이는 뭐 남자 아이고 요 정보는 그대로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가임 기간은 엄마 뱃속에서는 한 뭐 몇 주 있었어. 있어서 그다음에 엄마의 나이는 어떻게 되고 엄마의 인종은 어떻게 돼. 이렇게 정보만 주시고 그다음에 요 문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ml.predict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나는 좀 전에 만든 모델이죠. BQML 튜토리얼 나탈리티 모델, 이 모델에서 나는 가져와서 예측을 하고 싶어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주시게 되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예측은 굉장히 빠릅니다. 네, 몇 초 걸리지 않아요. 1초 이내로 걸릴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1.6초 걸렸네요. 조금 걸렸는데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결과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머신러닝 모델을 작성하시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SQL을 이용해서요.